네, 안녕하세요. 유달 아카데미 아나운서 양혜선입니다. 요즘 건강을 위해서 혹은 기분 변환을 위해서 숲을 찾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일단 숲에 들어서면요, 이 숲이 가지고 있는 그 향기가 정말 기분을 참 좋게 만드는 것 같은데요. 이는 나무들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뿜는 피톤치드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무분별한 개발과 또 지구 온난화 때문에 우리의 숲이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숲을 잘 이용하고 또 보호를 해줄 수 있을까요? 세상을 보는 장 유달 아카데미. 그래서 오늘은요, 황호림 숲 해설가를 모시고 건강한 숲이 우리의 미래라는 주제로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황호림 숲 해설가를 큰 박수로 맞아주시죠. 네, 해설가님께서는 불문학을 전공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해서 숲 해설가의 길로 들어서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누구나 나이가 들어가면은 은퇴와 노후 생활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저도 역시나 퇴직 후에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가 있고 또 그것이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숲 해설가야말로 저에게 가장 적합한 사회활동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한 10년 전부터 이 숲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공부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숲을 안내하는 숲 해설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거죠? 숲 해설가는 숲에 대한 소양과 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숲의 올바른 이해와 산림 내에서 이루어지는 탐방활동 그리고 체험교육 등을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안내해주는 산림교육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 강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치유의 공간인 숲은 탄소 저장고이자 목재 자원일 뿐만 아니라 또 깨끗한 물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숲을 제대로 알면 인류의 미래가 보인다라는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KBS 목포 교양강좌 유달 아카데미 황호림 숲 해설가의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건강한 숲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의를 맡게 될 숲 해설가 황호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면서 보니까 벚꽃이나 개나리가 많이 졌습니다. 그전에 고사성어에 한무 11홍이란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10일을 가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뒷산에 오르면 각시 붓꽃이라든가 옥녀꽃대 또 반디지 같은 풀꽃과 진달래, 산철쭉, 콩외배나무 같은 온갖 야생화가 많이 피어 있습니다. 오늘같이 화창한 봄 날씨에 여러분들을 숲속에서 모시고 강의를 했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쉽지만 시작하겠습니다. 삶이 주는 압박과 스트레스에 지친 현대인들은 건강 증진과 힐링을 목적으로 숲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대인들의 숲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숲에 대해서 사람들의 관심이 많은 이때에 같이 숲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참으로 뜻깊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강의는 건강한 숲은 우리의 미래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날 지구촌의 위기 극복의 대안인 숲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숲은 사전적 의미로 나무와 풀과 덩굴 따위가 무성하게 우거지거나 꽉 찬 상태를 말합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숲은 평화롭고 안락한 곳이며 생명의 활기가 넘치는 곳이고 나무와 풀과 온갖 동식물이 살아 숨쉬는 커다란 생태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목포 지역에는 숲 해설가가 활동하는 모습을 여러분들 본 적이 별로 없으시죠? 예. 그런데 전국에는 약 6천 명의 숲 해설가가 배출되었다고 합니다. 그중에는 많은 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 숲 해설가란 숲에 대한 소양과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숲에서 이루어지는 산림 탐방 활동이나 체험 활동을 도와주고 안내해주는 산림 교육자임과 동시에 또 숲 해설가는
산림 훼손을 방지하고 숲의 확산과 보존에 대해 힘써야 되는 산림 환경 운동가로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숲 해설가가 많이 표출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숲은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첫째, 숲은 긍정의 무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개미 연구가인 하버드 대학의 에드워드 윌슨 생물학 교수는 바이오필리아라는 학설로서 가설로서 인간의 숲에 대한 의존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뜻하는 바이오와 그리스어로 사랑이라는 단어가 합성된 것입니다. 우리가 도시에 살면서 아파트 내에서 이웃을 만나도 인사도 나누지 않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산에만 가면 마음이 포근해지고 여유로워진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까요? 바로 바이오필리아에서 기인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산에 가면은 모르는 사람에게도 힘내십시오라고 이렇게 격려를 하고 또 과일 한 조각이라도 나누어 먹고 싶은 생각은 우리 몸의 DNA에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 즉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숲을 긍정의 무드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또 숲을 녹색댐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에는 9개의 다목적 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저수지가 있죠. 그런데 1년 동안에 숲에서 저장할 수 있는 물의 총량은 180억 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것은 모든 다목적 댐과 저수지를 다 합한 것보다도 1.6배에 달하는 양입니다. 숲의 토양은 스펀지와 같아서 비가 왔을 때 물을 저장했다가 서서히 흘러내려 보내기 때문에 바로 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댐을 하나 건설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돈이 들어가게 되고 또 생태계에 악영향을 주는데 돈 하나 들이지 않고 이런 댐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얼마나 좋습니까? 또 숲은 공기청정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도시의 공기에는 수십만 개의 먼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숲속에서는 나뭇잎의 기공을 통해서 이 먼지를 흡수하고 또 이파리에서 부착시키는 방식으로 분진을 흡수하기 때문에 우리가 숲에 들어가면 공기가 청정한 걸 느낄 수 있죠.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여름에는 숲에 가면 시원한 걸 느낄 수 있죠. 또 겨울에는 또 따뜻합니다. 숲은 여름에는 증산작용과 또 나뭇잎 햇볕을 차단해주기 때문에 시원합니다. 또 겨울에는 지열을 차단해서 온실 효과를 갖기 때문에 따뜻한 것이죠. 조사를 해보면 외부 온도보다도 여름에는 3도 내지 4도가 높고 겨울에는 2 내지 3도가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숲은 최고의 휴양지이고 치유의 장소이고 살아있는 교육 장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태체험의 교육성을 강조하는 말인데요. 평소에 어린아이가 교실에서 수십 번의 자연보호 교육을 받는 것보다도 어느 날 갑자기 뒷산에 올라서 산토끼를 한번 만나게 되면 그 아이는 평생 동안 자연 친화적으로 자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집에 가게 되면 산토끼를 생각하게 될 것이고 또 산토끼가 사는 숲을 생각하면 스스로 아끼고 사랑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계신 여러분도 귀엽고 사랑스러운 자녀와 시간이 나는 대로 손을 잡고 숲에 오르시기 바랍니다. 저희 마을 뒤에 가면 부흥산이라고 있습니다. 아주 적은 산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지금부터 7년 전에 거기에 이제 아파트를 정해놓고 올라다녀 봤어요. 이사 가기 전부터. 집을 정했으니까 제가 살 곳이 어떤 곳인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가서 보니까 유달산이나 야근산에도 볼 수 없는 온갖 야생화와 아까 버섯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목포에 이런 것도 있었구나. 나중에 보니까 멸종 위기종 중에는 꼬마 잠자리라고 있어요. 그래서 꼬마 잠자리를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도감을 찾아봤죠. 근데 그것이 우리나라에서 멸종될 수 있는 잠자리들한 것이에요. 그때부터 제가 곤충 사진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모르니까
곤충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곤충들 뒷공무면 따라다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곤충 사진을 잘 찍는 노하우를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먼저 잠자리를 잘 찍는 방법은 잠자리는 자기의 영역에 대한 집착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자리가 앉아있으면 카메라 들고 사진을 찍으러 가잖아요. 그럼 잠자리가 일단 한번 날아갑니다. 근데 사진을 찍고자 하는 사람은 잠자리를 따라가거든요. 그러면 사진을 찍을 수가 없어요. 다시 옵니다. 그래서 잠자리는 제가 유심히 관찰해 보니까 3번에서 4번까지 같은 장소에 또 오게 됩니다. 그러면 카메라를 들고 거기에서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잠자리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비 사진을 어떻게 찍느냐. 여러분들 흔히 보면 나비가 굉장히 너울너울 춤춘다 그러니까 동작이 느린 것 같잖아요. 나비가 굉장히 민첩합니다. 나비를 따라다니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근데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가라. 그 말이 딱 맞습니다. 나비를 사진을 찍으려면 나비가 좋아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호랑나비과의 나비는 청띠 신선나비나 호랑나비는 뭘 좋아하냐면 운양가의 식물, 탱자나무, 산초나무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때가 돼가지고 오늘은 청띠 신선나비를 한번 찍어봐야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카메라를 들고 산초나무 옆에 가서 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니나 다를까 얘들이 이제 옵니다. 호랑나비도 오고 청띠 신선나비도 오고 제비나비도 오거든요. 그러면 또 그 사진을 찍으려고 옆에 가면 한 번은 날아갈 거 아닙니까? 근데 잠자리가 또 너울너울 날아가 버려요. 그러면 쫓아가면 또 안 돼요. 그냥 거기서 카메라 들고 기다리면 됩니다. 이게 나비가 굉장히 자발이 없어요. 우리 전라도 말로. 금방 갔다 금방 또 오거든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으면은 나비 사진을 여러분들이 훌륭하게 찍을 수가 있어요. 그냥 곤충, 동물 사진에도 관심이 많으시죠? 제가 이제 사진을 찍으러 다니면서 1m 가까이에 산토끼를 찍어본 적도 있어요. 가까운데. 그 다음에 곤줄박이를 손바닥 위에 놓고 찍어본 적도 있고. 우선 우리가 산에 가면은 그동안 잘못된 습성이 있죠. 소리를 크게 지르거나. 또 청설모나 산토끼를 보면 돌로 던지잖아요. 돌팔매질하잖아요. 얘들이 놀라서 도망가잖아요. 근데 일단은 우리가 산에 딱 올라갔는데 우연히 산토끼를 마주쳤어요. 그러면 사람이 먼저 정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토끼하고 눈으로 마주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토끼를 안 본 것처럼 행동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걸음을 좀 과장되게 1분에 한 걸음씩 움직여야 돼요. 그러면 산토끼가 처음에 딱 봅니다. 보고 이 사람이 나를 해칠 사람인가 안 칠 사람인가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서서히 걸어가면은 토끼도 마음을 엽니다. 저는 이제 마음을 연다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산토끼 옆에 1m에 갈 때까지도 산토끼가 경계를 늦추고 사이를 찍게 모델을 서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숲에 가면은 발소리도 줄이고 또 같이 가는 분과 담소를 나누는 건 좋지만 소리 지르지 마시고 숲의 주인인 동물이나 곤충들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돼요. 우리가 생태윤리 합니다만은 우리가 남의 집에 들어가려면 어떻습니까? 노크를 하게 되죠. 그 주인이 문을 열어줄 거 아닙니까? 들어오세요 그러면 들어가죠. 또 주인이 여기 앉으세요 그러면 앉지, 무턱대고 앉지도 않잖아요. 또 남의 집에 들어가서 소리를 지르거나 남의 물건을 만집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도 숲속에 있는 동식물을 똑같은 인격체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숲에 들어갈 때는 마음속으로 내가 들어가도 되겠니? 라고 물어보고 거기에 들어가서도 남의 집에 가서 우리가 점잔 내듯이 함부로 하지 말고 숲을 이용하면은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그런 생태계가 되는 것이죠. 제가 2년 전에 목포의 숲을 찾아서라는 글을 썼습니다. 그 인연을 해서 목포의 14개 산을 탐방을 했어요. 그래서 목포의 대표적인 산은 유달산이지만 우리가 평소에 모르고 있는 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유달산을 비롯해서 모든 산들이 도시가 이제 확장되니까 많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고화도에 가면은 우리가 용모리라고 있잖아요. 용모리를 가면 지금 소나무 숲이 잘 우거져 있어요. 곰소리. 우리가 곰소리는 왜 곰소리나 그러냐면 검은 소리 밖에서 곰소리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잘 모르는데 비가 내리면 그 나무 껍질에 색깔이 검정 색깔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곰소리라고 그래요. 근데 곰소리 아주 잘 자라고 있는 것이 고화도예요. 그 고화도가 하면은 우리가 소나무가 잘 보존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인근에 이제 오룡산에 가면, 오룡산은 이상하게 해발 한 300m 되는 산인데 숲이 굉장히 깊어요. 거기에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없는 야생화도 많고 동물도 많아요. 고라니, 오소리, 산토끼 이렇게 많거든요. 근데 거기는 참나무 숲이 아주 우거져 있습니다. 참나무 숲이. 그래서 도토리를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은 거기 많이 오거든요. 근데 도토리를 우리가 무심코 갔다가 묵을 담아 먹잖아요. 그런데 그 도토리는 우리 참나무 한 그루가 가지면 60가지 동물을 먹여 살릴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것을 사람들이 가져가게 되면 배가 고픈 거죠. 그래서 이제 도토리를 가장 좋아하는 것은 다람쥐나 청설모나 어치라고 있어요. 숲의 보안관이라고 그러는 어치가. 어치라는 것은 사람들이 숲에 가게 되면 이 일 저 일 다 참견을 해요. 그래서 이제 숲의 보안관, 먼저 울게 되면은 다른 동물들이 알고 도망가죠. 근데 이제 왜 그 도토리는 땅에 떨어진다고 해서 쉽게 싹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어치나 다람쥐나 청설모가 겨울 동안에 먹이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걸 이제 숨겨두거든요. 땅을 파서 숨기기도 하고 굴을 파서 숨기기도 하고. 근데 그 양이 많다 보면 자기가 숨겨놓은 걸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 뭐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한 10% 정도나 된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그들이 도토리를 갖다 먹기도 하지만 도토리가 싸게 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산에 가시면 도토리를 채취하는 것은 금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목포 중에서 가장 숲이 빽빽하고 울창한 곳이 어디냐면 대박산이에요. 대부분의 목포에 있는 숲들은 지금부터 40년 전에 조성한 소나무나 편백나무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대박산이 제가 왜 이렇게 숲이 울창한가라고 유심히 관찰을 해보니까 대박산은 그 뒤에 공동묘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공동묘지도 있지만은 아주 그 송전탑, 고압선이 지나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꺼려하는 곳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이 안 가니까 안 좋은 산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는 굉장히 잘된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니지 않기 때문에 거기 가면은 이 동물들 밀집도가 굉장히 높아요. 숲이 우거져 있고 또 그 위에는 송전탑이 지나가고 공동묘지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안 오잖아요. 숲이 울창하고 거기 가면은 여러 가지 동물을 볼 수 있는 것이 대박산이에요. 우리가 유달산에 가게 되면 우리가 멸종위기종 식물을 3가지를 만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멸종위기종 중에서 한 가지만 볼 수가 있죠. 그게 뭐냐면 목포 유달산에 가면 지네발란이라는 것이 있어요. 바위에 이렇게 딱 붙어 사는 것인데 그 일전에 그 진도에서 누가 그거 캐다가 한번 잘못된 일이 있었죠. 그 다음에 애기등이라는 식물이 있었어요. 유달산에. 근데 이제 그 애기등은 유달산에 없어진 것이 아니고 그전에는 이제 기했기 때문에 멸종위기종으로 지정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 개체수가 많이 늘어나가지고 해제가 됐거든요. 그리고 목포에서는 우리가 숲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있지만은 그 목포 유달산의 중턱에 가면은 특정 자생식물 공원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용을 안 하시는데 거기 가면 우리 남도에서 나는 아주 그 희귀한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 가시보면은 예를 들어 충충둥굴이라든가 또 나무로 치면은 뭐 우리나라에서 이 남도 아니면 볼 수 없는 그런 나무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꼭 카메라를 지참하시고 숲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무리하게 산행을 안 씁니다. 제 친구 중에도 이미 정상만 정복하겠다고 무리한 운동을 하다가 관절이 달아지거나 몸이 불편해가지고 산에 가자 그러면 아 나는 못 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카메라를 지참하고 올라가시면서 처음부터 서서히 나무도 보고 풀도 보고 사진을 찍어 보십시오. 특히 여러분들이 궁금한 식물이 있으면 사진을 찍어가지고 집에 오시면 식물도 가면 돈 주고 사야 되니까 인터넷에서 한번 검색을 해보십시오. 그것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재미가 정말 쏠쏠합니다. 그러면 산에 가는 것이 땀 빼기 위해서 산에 가는 것도 운동 목적으로만 가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스트레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산에 내가 새로운 것을 알고 또 새로운 친구를 만나러 간다는 생각을 가지면 정말 즐겁습니다.
그래서 저는 숲에 가면 어쩔 때는 시간 지난지도 모르고 점심도 굶고 숲속에 있을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산행을 할 때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즐기는 숲, 그런 산행을 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건강이란 것은 우리 인체 내부에 있는 자연과 외부에 있는 자연하고 이렇게 조화를 이루었을 때 상태인데, 질병이라는 것은 거꾸로 그 조화가 깨진 부조리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숲에 가면은 우리 몸에 이로운 피톤치드라든가 여러 가지 이로운 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요즘에는 산림욕이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죠. 피톤치드라 그러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숲에서 방출되는 방향성 물질의 대표격입니다. 피톤치드라는 것은 식물을 뜻하는 피톤하고 죽이다는 치드하고 사이드가 결합된 용어인데, 이 피톤치드는 식물이 외부로부터 예를 들어 병원균이라든가 또 곰팡이라든가 이런 것에 저항하기 위해서 스스로 만들어내는 물질인데 우리 인간에 아주 이롭다고 합니다. 이것은 페르텐이라는 유기 화합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휘발성 물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시에서는 한낮에 햇빛을 쐬면 어떻습니까? 자외선 때문에 나가지 말라고 그러죠. 그리고 여성분들은 잔뜩 발라야 되죠. 또 남자들도 운동 갈 때는 요즘에는 블록을 많이 바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숲속에서는 우리가 편안하게 일광욕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숲속에는 나뭇잎이 햇빛을 차단해주기 때문에 간접 햇빛을 우리가 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숲속에서의 간접 햇빛은 우리 몸에 비타민 D 합성을 도와주고 또 세로토닌을 분비를 촉진시켜서 우리 신체를 활성화시켜준다고 합니다. 숲속에는 계곡의 신경 안정제라고 할 수 있는 음이온이 아주 풍부합니다. 이 음이온은 부교감 신경에 작용해서 뇌파의 알파파를 증가시켜가지고 우리 몸에 안정을 시켜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숲속에는 여러 가지 소리가 있는데요. 규칙적이고 불규칙한 소리. 이런 소리는 우리 사람들에게 쾌감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숲속에 가면 깨끗한 산소가 더 많이 방출되는데요. 또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 탈피해서 숲속에 가면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정신적인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 그래프는 산림청에서 2008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작성한 통계입니다. 숲이 우리에게 1년 동안에 주는 효과를 돈으로 환산했을 때 총 평가액은 73조 1,800억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국민 1인당으로 나눠봤을 때는 약 151만 원에 해당되는 돈이 됩니다. 우리는 숲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께 숲에 가시면 작은 쓰레기 봉지라도 하나 준비하셔서 뒹굴어 다니는 쓰레기라도 하나 주워오는 그런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제가 산에 가보면 우리가 산에 오르는 그런 문화가 좀 바뀌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먼저 생태윤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될 도덕이나 규범을 도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윤리. 근데 마찬가지로 인간의 존재와 인간이 속한 자연환경 사이의 도덕적 규범을 우리는 생태윤리라고 합니다. 물론 생태윤리에는 말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생태 중심적 윤리 사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선조들은 이런 생태윤리라는 말이 나오기도 전부터 생태윤리가 무엇인가를 잘 알고 지켜왔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나무꾼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가잖아요. 그럼 먼저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큰 나무 밑에 공손히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도끼 들어가요 라고 외쳤어요. 왜 그랬냐면 갑자기 나무를 베게 되면 나무가 놀라잖아요. 그래서 나무에게 지금부터 내가 도끼질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 할머니들이 그 전에 이제 송편을 만들기 위해서는 숲에 가서 솔잎을 딸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솔잎을 딸 때에는 언제 땄느냐? 어두컴컴해진 밤에 땄습니다. 그것도 도둑질 하듯이 살금살금 땄어요. 왜냐하면
훤한 대낮에 설립을 따게 되면 소나무가 놀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더 아픈 것을 느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나무도 하나의 인격체로 봤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훌륭한 사상입니까? 자, 이 나무를 한번 봐보십시오. 경북 예천군 감천면에 있는 석성령이라는 나무예요. 수령은 한 600년 됐는데 그냥 높이는 1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2,000평에 달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 나무가 2,000평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1930년도에 이수복이라는 사람이 이 나무에게 2,000평을 주고 토지 대장에 올렸죠. 그래서 실제로 매년 재산세를 내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선조들이 나무나 숲을 인간과 마찬가지로 존중하고 권리를 인정해 준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조상들에게는 숲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었다는 것이죠. 다음은 우리 산행 문화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적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산행 종류가 있어요. 단순히 건강을 위해서 걷는 것, 하이킹. 그다음에 등산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상을 올라가는 것을 등산이라고 그러죠. 정복하는 것, 마운티어링. 그다음에 뭐 야간 산행을 하는 것을 백패킹. 그런데 요즘의 트렌드는 바로 트레킹입니다. 들어보셨죠, 트레킹? 기본적인 장비를 갖추고 여유롭게 산길을 걸으며 자연 풍광을 감상하는 것이 바로 트레킹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 산행 문화가 아까 제가 많이 바뀌었다고 그랬는데요. 여러분들도 그걸 느끼시죠? 산에 가보면 이제 마치 정상에다가 금붙이라도 숨겨놓은 것처럼 어떤 분들은 앞만 보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다음에 숨소리를 아주 껄떡거리면서 산에 오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처음 입산할 때는 굉장히 다정하던 사람이 산에 오를수록 갑자기 말수가 줄어들어요. 그리고 앞 사람 운동화만 떨어지게 바라보면서 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산에 올랐을 때 정상을 정복했을 때 많은 에너지를 소모해서 건강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산이나 숲이라는 것은 가면서 나무도 보고 풀도 보고 또 야생화도 감상하면서 여유작작 산에 오르는 것이 어쩌면 요즘에 유행하는 힐링의 하는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왜냐하면 숲은 정복의 대상도 극복의 대상도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숲과 동화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이제 최근에 들어서 산림욕이 굉장히 인기가 높아졌어요. 그런데 우리 목포에도 산림욕장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 목포에도 산림욕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산림욕 방법에 대해서 아시게 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산림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산림욕은 시기적으로 11시에서 12시 사이가 좋다고 합니다. 계절적으로는 봄하고 여름. 왜 그러냐면 봄, 여름에 11시부터 12시 사이에 가장 많은 피톤치드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소는 산 정상보다는 산 중턱이나 계곡이나 호수가 있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에서 방출되는 물질은 휘발성이기 때문에 움직입니다, 이것이. 그럼 정상은 바람이 부니까 더 적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것이 산 계곡이나 중턱이나 호수가 있는 곳에 모여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왕에 산림욕을 하려면 그런 우리 몸에 이로운 피톤치드라든가 음이온을 우리가 많이 마실 수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이런 장소가 좋고. 그다음에 수종으로는 하렵수도 있고 침엽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침엽수가 가장 좋은데 그 중에서도 편백나무, 소나무, 잣나무, 전나무가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산림욕장에 가보게 되면 대부분이 이제 편백나무를 많이 심고 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화렵수가 있는 곳에 피톤치드가 안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침엽수가 있는 곳이 더 좋은 물질이 많이 나오더라. 그래서 이제 침엽수 쪽이 좋다 그런 말씀이죠. 복장은 땀 흡수가 잘 되고 편안하고 이런 신발을 신는 게 좋아요. 근데 우리가 뒷산에 오를 때만 해도 몸에 꽉 쪄있는 이런 옷을 우리가 입지 않습니까? 이후부터는 우리가 뒷산에 가실 때에는 두꺼운 고아텍스는 입지 않으셔도 됩니다.
거리 운동량을 이제 우리가 보면 자기 몸의 조건에 맞지 않게 무리하게 산행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산림욕에는 성인은 한 10km 정도, 그다음에 노약자는 약 5km 정도면 충분한 산림용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리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몸에 맞는 코스를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산에 오르게 되면 꼭 지켜야 될 수칙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이제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흔적 남기지 않게 7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이제 운동은 미국에서 시작됐는데요. 1980년도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확산돼 가지고 자연 환경에 대한 윤리 의식 정립 운동으로서 산행 시에 꼭 지켜야 될 7가지 수칙입니다. 먼저 사전에 충분히 계획하고 준비를 해야 되고 지정된 곳에서만 탐방을 해야 됩니다. 쓰레기를 확실히 처리하고 본 것은 그대로 둬야 되고 캠프파이어로 인한 폐단을 최소화해야 되고 야생 동물을 보호해야 됩니다. 그리고 산행하는 다른 사람을 배려를 해줘야 됩니다. 요즘 산을 찾는 분들의 의식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러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산에 가면 쓰레기를 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것도 좋지만 쓰레기가 될 만한 것을 가지고 앉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산에 갈 때 과일을 갖고 갈 때는 껍질을 벗겨서 사과 같으면 깎아서 용기에 담아가면 갖고 와서 먹기만 하면 되지 쓰레기가 나오지 않잖아요. 또 과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산행을 하기 위해서는 운동식이라고 해서 뭐 초콜릿이니 뭐 이런 거 많이 가져가잖아요. 그럴 때는 겉봉지는 제거를 하고 알만 가져가면 쓰레기가 발생되지 않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산행을 하다 보면 뜻하지 않게 아름다운 야생화를 만나는 경우도 있어요. 또 도감에서나 봤던 곤충도 보이죠. 우리가 인간인 이상 갑자기 욕심이 생겨요. 그래서 집에 가져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야생화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야생 상태에서 자라는 것이지 이걸 갖다가 아파트 베란다에 예를 들어 심어놨어요. 그러면 절대 자랄 수가 없습니다. 거의 죽어요. 또 산다고 해도 우리가 야생 상태에서 그 아름다운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간적으로 그것을 가져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도 조금 참으면 자연도 살고 또 여러 사람들에게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숲은 수많은 동식물의 집입니다. 인간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잠시 이용할 뿐입니다. 숲에 가면 기분이 들떠가지고 야호 야호하고 소리 지르는 분도 있죠. 이거 아주 좋지 않은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동물들이 놀라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다시피 우리가 과일 껍질이나 음식물을 산에다가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왜 안 좋냐고 그러면 야생 상태의 동물이 스스로 먹이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인간들이 버리게 되면 야생성을 잃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호랑이를 집에다 키우면 호랑이가 호랑이입니까? 종이 호랑이지.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가끔 올출산에 오르게 되는데 정상에 올라가면 청설모가 두리번 하고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제가 유심히 관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청설모가 그동안에 거기에 왔던 등산객들이 버린 음식물이나 과일 껍질에 맛을 들인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먹이를 찾아야 되는데 그걸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야생동물이 사람이 버린 과일 껍질이나 음식물에 의존한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일 수밖에 없죠. 우리가 숲을 자주 다니다 보면은 처음에는 오직 정상만을 위해서 올라가지만 시간이 흐르면은 스스로 숲을 즐기는 방법을 터득하게 됩니다. 흔히 우리가 숲을 오감으로 즐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감각기관 5가지가 있죠.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만져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우리가 숲에 가게 되면 우리 감각 기능 중에서 몇 가지나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까요? 대개는 그렇습니다.
앞만 보고 걷는 것.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숲에 가서는 오감을 열어서 숲을 주의 깊게 보고 숲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또 미각을 맛보고 숲 냄새를 맡고 계곡과 솜을 발을 담그고 숲속에서 전개되는 충정을 살피면서 조용히 숲과 동화되어 줄 것을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립니다. 또 우리가 숲에 가게 되면 호흡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호흡할 때는 우리 몸에서 뭐가 배출됩니까?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죠. 그런데 숲이나 나무나 식물은 탄소 동화작용을 통해서 무엇을 배출합니까? 산소를 배출하죠. 우리가 거기만 깊게 생각해도 숲에 가서 자연하고 동화될 수가 있습니다. 나의 몸에서는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되고 산속에 있는 나무들은 우리에게 산소를 준다. 주고받고. 아는 만큼 보이고 보는 만큼 느낀다는 말이 있습니다. 또 아는 만큼 사랑한다는 말도 있어요. 저는 숲속에 가면 나무나 풀이나 곤충을 보면 생특지별의 어린 왕자 중에서 여우와 어린 왕자가 나누었던 대화가 생각이 납니다. 여우가 어린 왕자와 길들여지기 전에는 사람 발소리만 나면 사냥꾼으로 알고 굴 속에 숨었어요. 그런데 여우가 말하기를 어린 왕자에게 서로 길들여진다면 나는 빵을 먹지 않지만 바람에 일렁이는 황금빛 밀번만 봐도 사람의 발소리만 봐도 나는 너를 생각하고 기분이 좋아질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 길들여진다는 것은 친구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오면서 사랑을 하면 세상이 더 아름답게 보인다는 경험을 해봤을 것입니다. 저는 그런데 그 사랑하는 대상이 인간일 수도 있겠지만 동식물에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친구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인생이 풍요롭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부터 제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이 나무가 뭔 나무입니까? 제가 지금까지 나무 이름을 몇 개 얘기했을까요? 한 가지도 말한 적 없다고요? 저는 이미 2가지의 나무 이름을 얘기를 했어요. 왼쪽에는 우리 사막도에 가면 볼 수 있는 키가 한 15m까지 자라는 이 나무예요. 오른쪽에는 원래는 제주도나 완도 북일도에서 자라는 나무인데 좀감탕나무과에 속하는 먼 나무예요. 이제 여러분들 누가 이 나무가 뭔 나무냐고 물어보면 이 나무라고 대답하고 저 나무가 뭔 나무냐고 물어보면 뭔 나무라고 대답할 수 있겠죠. 예. 자, 여기 2개의 나무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할 나무가 하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2개의 나무를 보시면 거의 비슷하죠. 근데 자세히 보시면 꽃의 색깔이 다릅니다. 왼쪽의 꽃은 분홍빛이고 오른쪽의 꽃은 노란빛이죠. 그리고 잎을도 자세히 보십시오. 잎을 자세히 보면 왼쪽에 자귀나무라고 그럽니다. 우리나라 전국 어디서나 볼 수 있어요. 꽃은 잎이 소엽이 적은데 오른쪽의 나무는 잎이 마치 아카시 나무처럼 넓잖아요. 바로 오른쪽에 있는 것이 왕자귀 나무인데요. 이것은 우리 목포 사람도 모르는 목포 특산 멸종위기종 나무예요. 키가 한 8m에서 한 10m 정도까지 자라는 나무인데요. 왕자귀 나무는 한때 제주도와 흑산도에서도 많이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나무는 목포를 중심으로 한 서해안 일대에서만 자라게 되는데 목포 유달산이 가장 분포가 높습니다. 그래서 목포 특산이라는 것이 정설입니다. 해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식물학자들과 연구원들이 이 유달산의 왕자귀 나무를 보기 위해서 옵니다. 우리가 식물 도감을 펼쳐보면 왕자귀 나무 밑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전남 목포 유달산이라고 적어져 있어요. 저는 몇 차례 왕자기 나무에 대해서 목포시와 우리 시민들이 관심을 가져줄 것을 촉구하고 이 나무의 보존성에 대해서 강조를 했는데요. 식물학자에 의하면 이 나무는 분포 지역이 아주 협소하기 때문에 어떠한 조건에서 일시에 이 나무가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나무를 지방 보호수로 지정을 하고 1호선 국도에 가로수로 조성하면 하나의 관광 자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 오신 분들에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게 제가 아주 중요한 정보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나무는 잎이 버드나무를 닮았고 꽃이 복숭아꽃을 닮았어요. 그래서 유도화라고 그러는데 heb죽도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 나무가 아주 치명적인 독성이 있다는 것을 아는 분은 거의 없어요. 실제로 수학여행을 간 한 학생이 이 나뭇가지를 꺾어서 젓가락으로 사용해가지고 중독돼서 사망한 사고가 있었어요. 외국에서는 이 나무 때문에 1년이면 수많은 사람들이 중독사고로 죽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간혹 일어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런 나무를 우리가 가정에 화분에 키우고 있어요. 또 아파트 공원에도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집에 가시게 되면 어린아이들한테 꼭 교육을 해야 됩니다. 절대 이 나무는 만지지 말아라. 이 버드나무 같은 잎 하나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어린아이가 죽을 수 있는 치명적인 독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잎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어린아이들이 입에 물고 다니기에 딱 좋게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런 나무를 심은 우리나라의 조경 전문가들이 도대체 어떤 마음을 먹고 이렇게 위험한 나무를 심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외국에서도 처음에는 이것을 이용을 하게 해서 심었는데 다 뽑았어요. 자, 여러분, 여기 8개의 들국화가 있습니다. 이 이름이 뭡니까? 들국화죠? 예, 맞습니다. 우리가 모르면 다 들국화입니다. 닭꽃이고 들꽃이고. 그렇지만 우리가 이 들국화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면은 다 제 이름을 불러줄 수가 있어요. 어떤 시인이 그렇게 얘기했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는 나에게 꽃이 되었다. 하나씩 알아볼까요? 이것은 산국이라고 그럽니다. 산국은 우리나라 야생 들국화를 대표하는 꽃인데요. 맛은 쓰고 맵다고 그럽니다. 이 사진은 감국인데요. 아까 봤던 산국보다 상당히 크죠. 근데 가을이 되면 우리가 국화차를 많이 마시게 되는데 국화차 중에서 가장 고급으로 쳐줍니다. 그러나 이게 흔치 않기 때문에 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감국을 재배해가지고 국화차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황금빛 부처님 같은 꽃이다 해서 우리가 금불초라고 부릅니다. 이제 이 나무를 혹시 꽃을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키가 멀뚱하게 크고 도대체가 이 나무는 잎도 꽃도 감자를 닮지 않아서 전혀. 근데 알뿌리가 오돌토돌한 통통한 뚱딴지 같은 이 알뿌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뚱딴지라고 부르는데 흔히 이제 돼지 감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얼토당토 않은 소리를 하게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뚱딴지 같은 소리라고 얘기를 하죠. 그 얘기가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건 쑥부쟁입니다. 습기가 있는 산이나 들에서 자라는 들국화인데요. 이 이름을 살펴보면은 대장장이 딸의 슬픈 영혼이 환생한 꽃이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쑥부쟁이는 쑥을 캐러 다니는 불쟁이의 딸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름은 쑥부쟁이라고 그럽니다. 이 꽃은 우리 지역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흔히 볼 수 있는 개쑥부쟁이라고 그래요. 근데 생명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겨울 한 12월 근방에도 양지바른 무덤가에 가면 이 꽃이 피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참 감격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왜 이게 개쑥부쟁이라고 그런 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불만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쑥부쟁이보다도 꽃이 더 아름답거든요. 근데 흔히 우리가 식물 이름에 어미에 개자가 들어가면 본종보다도 더 질이 떨린다는 거예요. 얕보는 소리죠. 개복숭아, 개꽃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여기에 쓰인 개자는 10개자, 즉 들에서 자라는 쑥부쟁이라는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숙부쟁이는 꽃이 피게 되면 옆으로 들어눕는 성질이 있는데 이 개숙부쟁이는 곧바르게 이렇게 쓰게 됩니다. 이건 벌개미치라는 들국화인데요. 조금 빨리 피죠. 6월부터 한 8월 사이에. 근데 벌이라는 뜻, 여기서 벌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벌판할 때 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럼 개미치는 뭐냐? 이 꽃잎 하나하나가 개미를 닮았다고 해서 우리가 벌개미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미치도 있지만 벌판에서 자라는 개미치다 해서 벌개미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구절초로 잘 알고 있는데 뭐 약용으로 많이 쓰이고 있죠. 왜 구절초라고 했냐면 이 꽃의 줄기 마디가 9개예요. 그리고 음력 9월 9일 날 채취하면 가장 약성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절초는 여러분들 방송을 많이 들어보셨겠습니다만 완도에서는 대량으로 재배해서 약초로 쓰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도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시숲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숲이라는 것은 도시민들에 의해서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공간 내에 숲이나 공원, 녹지를 말하는데요. 도시숲의 범주는 자연 상태의 산림도 말하지만 인공적으로 조성한 학교숲이라든가 비오톱이라든가 또 가로숲이라든가 또 아파트의 공원도 여러분 도시숲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갑니다. 아파트의 정원도 도시숲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도시숲은 여름이 되면 가장 도시의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열섬 효과예요. 심지어는 산 주변에 있는 집하고 도심에 가까이 있는 집하고 온도 차이가 어느 정도까지 나냐면 18도까지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런 열섬 현상을 줄여주고 그다음에 온실가스를 감축시켜주고 또 중요한 도시민들의 건강 증진이나 여가 선용에 이용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목포에 산이 몇 개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생각보다 아주 많아요. 이것은 목포 인공사진인데요. 인공위성사진인데요. 구도심에 계신 분들은 아마 유달산하고 양을산 정도 생각하실 것이고 또 하당 신도심에 사시는 분은 이밤산이나 부주산 정도를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보시다시피 여러 산들이 있는데 도시가 확장이 되고 길을 내면서 산들이 다 조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연구를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목포는 5분만 걸어 나가면 강이 있고 숲이 있고 바다가 있는 생태적으로 축복받은 도시입니다. 다만 우리가 가까이 있기에 그런 고마움을 모르고 사는 것이죠. 조금 걸어 나가면 곰솔로 이루어져 있는 이런 숲이 있고 또 참나무 숲이 있습니다. 바다가 있고 이 사진은 평화광장의 야경 사진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 목포는 강이 있어요. 이거는 오감 수변공원 사진인데 상당히 이국적이면서도 아름답죠. 이 사진은 제가 새벽에 마을 뒷산에 올라가 가지고 일출 광경을 찍은 겁니다. 풍광이 너무 아름답죠. 이 사진도 제가 저희 집 옥상에서 일출 사진을 찍은 거거든요. 멀리 뒤에는 올출산이 보이고 우측에는 은적산이 보이고 좌측에는 청월이 망모산이 보이죠. 이처럼 우리 목포는 산과 강과 아름다운 풍광이 있습니다. 일전에 우리가 이밤산에 올라가서 보면은 하당 신도시가 너무 삭막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십자형 도시숲을 조성하고 회선 부지에 엘빈 공원을 만들었어요. 정말로 잘한 일입니다. 이것은 도시숲 조성의 아주 성공적인 우리가 사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처럼 중요한 도시숲을 우리가 어떻게 확산하고 보존할 것인가? 첫 번째로는 지속적으로 나무를 심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시 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나무가 폐해지면 반드시 나무를 대체 식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 목포에는 나무를 심을 만한 공간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목일 날만 나무를 심을 것이 아니라 평소에 지속적으로 나무를 심어야 되고 그다음에 옥상 조경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대도시에서는 옥상 조경을 많이 활성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관공서부터 옥상 조경을 시행을 하고 그다음에 민간 건축물에도 옥상에 조경을 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뭐 평수를 늘린다 할지 이런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의회에서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나무가 배졌을 때는 그만큼 혹은 더 2배로 나무를 심어야 되는 그런 조례가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같습니다. 그다음에 도시숲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면적이 뻔한데 도로 개설로 인해 숲이 다 조각조각 나눠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단절된 숲에 생태 통로를 만들어서 야생 동물의 이동을 돕고 그다음에 우리가 숲의 이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가로수도 우리 도시에 우리 기후에 적합한 것을 심어야 돼요. 또 기왕 심으면서 우리가 새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적용을 해야 돼요. 제가 이거 한 말이거든요. 새를 부르는 적용. 무슨 말씀이냐면 새들이 모든 열매를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새들도 좋아하는 색깔과 열매가 있어요. 예를 들면 파빼나무라고 있거든요. 그 파빼나무는 꽃이 굉장히 아름답게 핍니다. 수영도 아름답고. 그래서 관상 가치가 높은데 그 열매가 많이 열리는데 아주 붉은색이에요. 그래서 새들이 가장 좋아하는 색깔이 붉은색이거든요. 그래서 만약 이것을 가로수로 조성하게 되면 새들이 이 먹이를 먹기 위해서 열매를 먹기 위해서 많이 몰려든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숲의 유해한 요소를 제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목포의 숲의 공통적인 유해 요소는 2가지를 들 수 있는데요. 산에 너무 많은 등산로가 나 있습니다. 거미줄처럼. 그래서 이거 축소하는 문제 생각해야 됩니다. 2번째는 지금 우리 목포에 공통적으로 산에는 야간에 불이 켜져 있습니다. 야간 조명이라는 것은 백해무익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생태계를 교란을 해서 동식물에게 위협을 가하고 2번째는 우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민들의 합의에 의해서 반드시 불을 꺼야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시민들께서도 인식하셔야 될 것이 이렇게 중요한 도시숲에 대한 기능과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스스로 아끼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봄만 되면 나무를 캐겠다고 숲을 헤집고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방금 전에 제가 설명했던 그림인데요. 이거 생태 통로라고 그러거든요. 여기 생태 통로 첫 번째 오른쪽 왼쪽 사진을 보면 부주산과 부흥산에 연결된 생태 통로예요. 근데 이 생태 통로를 통해서 오룡산에 있는 고라니가 부흥산까지 온다는 사실 여러분들 믿기십니까? 바로 그 옆에 또 그림은 도로 개설 당시에 말썽이 많았죠. 이밤산을 잘라가지고 길을 냈는데 그래서 이제 결국은 터널로 복개를 해서 지금 연결을 해놨죠. 근데 앞으로도 목포의 도로로 인해서 단절된 지적산과 대박산이라든가 야글산과 대박산이라든가 이런 산들의 연결 통로, 즉 생태 통로를 개설을 해서 동물들의 이동도 적고 이용하는 사람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신중히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십시오. 어떤 분에게 이 사진을 보여줬더니 굉장히 아름다운 야경이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 조그만 이게 이제 목포 오감동에 있는 초당 근린공원이라고 있어요. 아주 적은 면적인데 무려 30개의 불이 켜져 있습니다. 지금은 꺼졌어요. 우측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평화로운 모습입니까? 여러분들의 연기버섯을 야경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집에서 볼 때는 그냥 연기버섯일 뿐이죠. 근데 숲속에 가서 혹시 연기버섯을 보신 적 있습니까?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불로 쳐다고 그랬는가 모르겠어요. 빛이 나면서 황금빛이 나면서. 근데 제가 다음부터 보여드릴 사진은 굉장히 슬픈 사진입니다. 제가 2년 전에 저희 마을 뒷산에 부흥산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연기버섯이 올라왔습니다. 병아리 같은 연기버섯이 나왔어요. 그 다음 주에 가보니까 가지를 또 하나 쳤어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됐습니다. 그 전에도 그랬으니까. 연기버섯이 나오면 사람들이 따갑니다. 그것을 무엇에 쓰기 위해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나무 잎으로 살짝 가려줬어요. 이 주에 다시 가보니까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인간의 이기심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버섯이라는 것은 특별한 환경의 변화가 없으면 50년에서 100년까지 한 장소에 자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더 이상 부흥산에는 연기버섯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아주머니께서
봄나무를 캐겠다고 산을 헤집고 다닙니다. 부끄러움을 아셨는지 복면을 쓰셨더군요. 오른쪽 사진은 제가 새벽에 우리 마을 뒷산에 올라가면 이 아저씨는 왼손에는 쓰레기 봉지를 들고 오른쪽에는 쓰레기 집게를 들면서 둘레길을 따라서 쓰레기를 묵묵히 줍고 계십니다. 저는 이분을 볼 때마다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여러분들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지구가 최대 위기에 빠졌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건강한 숲은 무엇입니까? 저는 건강한 숲은 숲속에 키가 큰 나무, 키가 적은 나무, 상록수와 한렵수, 관목과 덤불, 그리고 그 속에 곤충과 새와 야생동물이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건강한 숲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말해서 종의 다양성이 확보된 숲이야말로 건강한 숲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랑스의 문필가 샤또브리앙은 말했습니다. 문명 앞에 숲이 있고 문명 뒤에 사막이 남는다고 그랬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이거든요. 세계 4대 문명도 심지어는 잉카 문명도 숲이 번창했기 때문에 발생이 됐지만 그 산림을 훼손해서 지금은 여러분들 다 사막화된 거 아시고 계시죠? 여기 이제 이집트 피라미드인데요. 이집트에서 피라미드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나무를 팼어요. 또 인구가 늘어나니까 개간을 해서 이용을 했고, 그 다음에 전쟁을 하기 위해서 전함을 만들기 위해서 또 나무가 필요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도시가 항폐화되고 문명은 사라지고 이것만 남았죠. 그 다음에 오른쪽의 사진은 이스터 섬이라고 그러는데요. 인류 역사상 가장 훌륭한 문화를 업적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기도 이렇게 덩그러니 기념비만 남아있어요. 과거에 풍부한 해산물과 울창한 숲을 기반으로 문명이 발생됐지만 그것을 관리하지 못하고 남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뿐만 아니라 유럽의 제국주의 국가에서 너무나 많은 산림을 파괴했기 때문에 오늘날 가난과 기아에 허덕이는 여러 나라의 수많은 국민들이 환경재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러한 역사적인 교훈을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맡고 있는 지구촌 위기는 방법이 없는 것인가? 바로 숲입니다. 숲은 가뭄과 홍수를 조절해주고 대기를 정화시켜주며 지구온난화를 방지해주고 생물종의 다양성을 지지해줍니다.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자원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숲을 확산하고 난개발을 막는 것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소비를 줄이는 것입니다. 지구상의 대기 중에는 발생되는 이산화탄소 중에 약 50%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라고 그럽니다. 약 100만 년 전까지만 해도 100만 년 동안 지구상의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약 280ppm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세계 평균 388ppm이 넘어버렸어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떠냐면 우리나라는 394ppm을 넘어버렸어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산화탄소의 발생을 줄이자는 캠페인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 마크는 지구상의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352ppm이 마지노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마크를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지구에서는 하루면 서울에 해당되는 면적이 숲이 사라지고 있고 여의도의 2배에 해당되는 땅이 사막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 하루면 40에서 250종에 달하는 동식물이 지구상에서 영원히 멸종되고 있습니다. 또 지구 100년, 물 40년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지구는 100년을 넘지 못하고 물은 40년 안에 고갈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소비를 줄이는 것부터
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가까운 데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또한 소비를 더 줄이고 전기나 물을 아껴 쓰는 것도 우리가 지구를 살릴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숲과 교류를 통해서 소나무처럼 늘 푸르고 참나무처럼 풍성한 인생을 맞이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건강한 숲을 만들기 위해서는 먹이사슬 보존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 숲에도 일정 기간의 휴식이 있으면 어떨까 싶은데 제 생각이 맞는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자연이 훼손되면 원래의 모습으로 복원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런 지역에 자연 휴식연제를 도입하면 토양이 부드러워져서 식생이 증가하고 생물력이 늘어나다고 합니다. 실제로 휴식연제를 실시한 이후에 결과를 분석해 보니까 많은 식생이 늘어났고 동식물의 종과 개체수가 크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마을 뒷산에 휴식연제를 도입할 수는 없겠지만 거미줄처럼 나 있는 너무나 많은 개수의 등산로를 축소하거나 폐쇄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휴식연제는 토양에 주는 보약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오늘 유익한 말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일찍이 사회생물학자인 에드워드 윌슨은 바이오필리아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이 자연사랑 이론은요, 자연으로 돌아가려는 인간의 회귀 본능을 말한다고 합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쾌적한 환경, 여러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요, 우리 건강한 숲 만들기에 한번 다 같이 동참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KBS 목포 연중기획 세상을 보는 창 유달 아카데미, 지금까지 황호림 숲 해설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